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 폭풍의 언덕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힌들리에게 학대를 당하지만 캐더린에게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던 히더클리퍼는 어느 날 캐더린이 하녀 넬리 딘에게 에드가 린턴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엿듣고 그 길로 집을 떠나갑니다. 캐더린은 히스클리퍼가 떠난 후 심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린턴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히스클리퍼가 찾아옵니다. 마음 작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에드거 린턴과 캐더린에게 큰 폭풍이 예상됩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폭풍의 언덕으로 떠나봅니다. 다시 돌아온 집시. 다행히 린턴 저택으로 옮겨간 캐더린은 지금까지 하는 딴판으로 돌변하여 정숙한 마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인 린턴 씨에게는 좀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처럼 보였고 여동생인 이자벨라에게도 매우 상냥했지요. 그러니까 린턴 씨나 이자벨라나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캐더린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평화롭고 조용하며 안온한 생활은 정말이지 나에게는 벌써 오랫동안 얻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운도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정의 평화란 것도 깨지기 쉬운 것이더군요. 결코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본의인 것이죠. 그러기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금세 그 평화가 와르르 부서져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월의 아름다운 석양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바구니에 사과를 가득히 따서 담아 옆에 끼고서 저택 안의 사과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문 하늘에는 초승달이 벌써 높직한 담 위에까지 솟아올라 집안의 여기저기에 어렴풋한 그늘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분 좋은 저녁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무거운 바구니를 부엌 입구에 내려놓고 휴 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넬리, 너로구나. 귀에선 외국 말투, 그래도 넬리라고 부른 말투에는 어딘가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의 주인을 돌아다 보기가 왠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한 키가 큰 젊은이, 검정색 옷을 입어서 얼굴도 머리도 검게 보였습니다. 아까부터 여기서 1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었지.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말이야. 한 줄기의 달빛이 그 젊은이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얼굴은 새카만 구렛나루의 절반이나 가려지고 이마는 검고 움푹 들어간 눈은 무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본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어머, 돌아오셨군요. 정말 당신이어요? 그래, 히더클리퍼야. 넬리, 어째서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짓는 거니? 마님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부탁이다.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래. 아, 이를 어쩐담. 마님은 깜짝 놀라고 정신이 돌지도 몰라요. 오물오물 하지 말고 빨리 전해줘. 전해주지 않으면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다. 히드클리퍼가 빗장을 뺐기 때문에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겨우 불을 켜드린다는 구실을 붙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 내 발이 무겁게 느껴진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방의 창이 활짝 열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거진 뜰의 나무숲을 비롯하여 더 넓게 잡초가 우거진 초록빛 황야 저쪽의 기머튼 골짜기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시내 근처에서 안개가 한 가닥 솟아오르고 있고 폭풍의 언덕이 있는 근처까지는 참으로 조용한 평화의 빛깔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이 풍경을 마음껏 바라보며 즐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불을 켜드릴까고 묻고는 나오는 길에 겨우 마음을 다잡고 중얼거리듯이 말씀드렸습니다. 마님, 김어턴에서 온 분이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로? 글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 그럼 커튼을 쳐두어. 그리고 여기에 차 좀 가져오고. 저 좀 얼른 갔다 오겠어요? 마님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린턴 씨가 무심코 물어보았습니다. 저 뜻밖의 사람이어요. 히드클리퍼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어인쇼가의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 그래, 악마가 이 황지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날 밤은 여간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략. 히드클리프는 돌아오지 않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어쩐지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캐서린도 정녕 캐서린 나름대로의 가슴속의 설레임으로 괴로워했던 것인지 간신히 한밤중이 되어서야 막 잠이 들었을 때 내 방으로 캐서린이 살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베갯머리에 주저앉아 내 머리털을 만지작대며 반은 미안하다는 듯 반은 호소하는 듯이 얘기를 걸었습니다. 엘렌, 난 잠이 안 와. 나하고 같이 기뻐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가장 어쩔 수 없는 건 에드거야. 에드거로 말하면 이렇게 기쁜 나의 기분을 그야말로 요만큼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저렇게도 노골적인 태도를 취하다니. 그래, 나에겐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못마땅하여 오만상을 찌푸린 얼굴을 하고서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어쩌다가 대답을 하는가 싶으면 삐뚤어진 듯한 때를 쓰는 아이와도 같은 소리밖엔 해주지 않는 거야. 당신은 정말 철딱선이 없는 방자한 여자로군. 이러는 거겠지. 원래 저 양반은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대번에 병이 드는 사람이거든. 병을 방패막이로 삼는 거야. 아까도 정말 한두 마디 정도의 말로 내가 무심코 히드클리퍼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더니 골치 아프다고 홀짝홀짝 울기 시작하고 참 정떨어져서 사내가 질투를 하다니. 그래서 난 일어나서 도망쳐 온 거야. 나는 정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뭐하러 또 일부러 주인 양반에게 히드클리퍼의 어디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다는 얘기를 해드렸단 말입니까?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가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요. 캐서린은 히드클리프가 찾아온 것을 환영해 주지 않는 남편 에드거 린턴에게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설린은 히드클리프가 자신에게 폭풍의 언덕을 찾아온 이유를 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캐서린이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히드클리프는 그날 먼저 폭풍의 언덕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불러내어 캐서린의 그 후의 얘기를 들으려 했더니 조우주프가 나와서 힌들리에게 전가를 주었습니다. 때마침 힌들리는 5, 6명의 무례한들과 노름을 하고 있었는데 히드클리프도 한쪽에 끼었다가 꽤 잃었다는 것입니다. 승부를 다투는 모습으로 보아서 힌들리는 히드클리프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냄새 맡은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폭풍의 언덕에서 묵으라는 말을 꺼낼 리가 없습니다. 겨우 3년 만에 어떻게 하여 히드클리프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됐는지 그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아내를 잃은 이래 술과 노름에 몸을 망치고 재산을 없앤 힌들리 앞에 이렇게 돌아온 히드클리프는 이른바 마지막 희망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악랄한 히드클리프가 진 덫이었던 것입니다. 날이 지남에 따라 히드클리프는 연일 계속해서 노름에서 이기고 마침내는 힌들리로부터 돈도 토지도 나아가선 저택까지도 차례차례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변호사를 두어 약탈한 재산을 모조리 자기의 명의로 바꾸어 갔습니다. 3년 전의 집시가 이렇게 하여 지금은 이 넓은 토지의 저택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하인들을 모아 가슴을 펴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알았나? 이제 이 저택은 내 것이 된 거다. 나는 너희들을 무리하게 내쫓을 마음은 없다. 언제나 나가고 싶은 사람은 사양치 말고 나가도 좋다. 히드클리프가 돌아온 후 평화로웠던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서 히드클리프가 이곳을 떠나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니 해도 폭풍의 언덕에 히드클리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히드클리프가
이자벨라를 데려가고 캐서린은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심한 열로 헛소리를 해가며 심하게 미친 듯이 날뛰다가 돌연히 점잖게 한쪽 팔꿈치를 받치고 비스듬히 가로누워 마치 내가 그슬은 것조차도 깨끗이 잊어버린 듯이 어린애 같은 놀이를 하기 시작했지요. 베개의 찢어진 구멍 속에서 기틀을 밖으로 잡아 끌어내서는 색색으로 나누어 가면서 시트 위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늘어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목표도 없이 아무 추억이든 쫓고 있는 듯 했습니다. 캐서린의 마음은 폭풍의 언덕으로 줄다름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째서 그렇게도 슬펐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 나는 폭풍의 언덕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바닥 없는 늪을 헤매고 있는 거지. 깊고 깊은. 이봐, 생각 좀 해봐. 아, 나는 다시 한번 어린애가 되어 마음껏 들판을 돌아다니고 싶어. 아무리 못하게 하더라도 구박을 당할지라도 가슴이 뻐근해지도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아, 저 언덕에 우거져 있는 히드 속으로 뛰어든다면 틀림없이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을. 다시 한번 창을 활짝 열어봐. 열어놔도 얼른. 어째서 어물어물 하는 거야? 캐서린은 침대에서 빠져나가 비틀비틀 창으로 다가가더니 말릴 새도 없이 활짝 열어 젖더리고 몸을 확 창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북풍이었습니다만 캐서린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멍하니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의 언덕의 불빛이 보이네. 어느 집이나 이미 불을 끄고 잠들어 있는데도 더구나 폭풍의 언덕은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는데도. 저 봐, 저 촛불이 켜져 있는 곳이 내 방이야. 창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어. 조제포의 다락방에도 불이 켜져 있구나. 내가 돌아가면 문단속을 하려고 일어나 앉아 있구나. 이제 곧 갈 테니까 기다려요. 우리들은 아주 어두운 길을 지나서 가는 거야. 언젠가 무덤에서 히드클리프가 외친 일이 있었어. 도깨비야 나오너라. 하지만 히드클리프, 지금도 담력을 시험하러 나갈 용기가 있어? 있다면 나도 따라갈 테야. 당신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난 무덤 속에 파묻혀 있더라도 절대로 잠들 수는 없어요. 미쳐버린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뭔가를 입혀주고 싶은데도 받치고 있는 손을 어쩌다 떼어놓으면 캐디는 창에서 뛰어내릴지도 모릅니다. 움직일 수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린턴 씨가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캐서린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어 눈치를 살피러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린턴 씨가 질겁을 하였습니다. 창문을 닫으라고 호되게 소리쳤습니다. 린턴 씨는 마님을 팔에 껴안고서 비통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의사를 부르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뜰을 가로질러 막 가려는데 말을 매는 말뚝에 뭔가 허연 것이 매달려 근들근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모습이었죠. 서둘러 가는 길인데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서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것은 이사벨라가 귀여워하는 강아지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매달아 놓았는데 이미 마지막 죽어가는 숨을 색색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잔혹한 장난이겠습니까? 나는 얼른 손수건을 풀어 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조금 떨어진 가도를 달려가는 말의 발굽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의 이제 곧 2시가 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확실히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마을까지 쏜살같이 줄곧 달려가서 마침 이른 아침까지 진찰하러 나가려고 하는 케네스 선생을 운 좋게 붙들고 캐서린의 상태를 얘기하자 선생은 즉시 와주었습니다. 케네스 선생은 뭐든지 서슴지 않고 말하는 분인지라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번째군, 캐서린이 듣지 않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살아나지 못할 것 같군.
그런데 넬리, 아무래도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은데 캐서린 같이 건강하고 젊은 여자는 어지간한 일로는 병이 들지 않으니까. 저택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잖나? 예를 들면 요즘 린턴 씨는 히드클리프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나? 그거야 마님의 소꿉친구라는 걸 이유로 삼아 가끔 찾아오곤 했습니다만 지금은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뻔뻔스럽게도 이사벨라 아가씨를 유혹하려고 했으니까요. 이사벨라가 히드클리프에게 가고 2달 후 히드클리프와 이사벨라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리턴 저택에서는 중병으로 고통을 겪는 캐드린 옆에서 린턴 씨가 항상 간호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발광하여 감당할 수 없는 캐서린으로부터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않고 꾹 참으면서 시중을 들어주는 린턴 씨의 모습은 어떠한 어머니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린턴 씨의 극진한 간호로 캐서린은 부축을 받으며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교회에서 울려오는 종소리는 한가로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뒤섞여 저쪽 맞은편 골짜기의 풍성한 여울물 소리도 이른 봄의 기쁨을 예찬하듯이 여기까지도 즐겁게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맑은 여울의 노랫소리. 하지만 들리는 것은 이 계절에서뿐. 이제 곧 눈이 다 녹아버리고 실록을 맞이하여 이 저택의 주위에도 나무들의 어린 잎이 우거지겠죠. 그렇게 되면 저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고 어느새 부드러운 바람과 나뭇잎의 속삭임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폭풍의 언덕, 거기에서는 해마다 눈이 녹을 무렵에는 어김없이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캐서린은 폭풍의 언덕으로 생각을 달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 세상의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듣거나 하지 않는 거겠지요. 이제는 더욱더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다만 멍하니 황홀하게 머나먼 풍경을 바라보고 있던 캐서린의 그 아름다운 공허한 눈동자에는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님, 편지여요. 봉함을 잘라드릴까요? 응. 하지만 대답하면서도 캐서린은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이것은 히드클리프 씨한테서 온 편지여요. 히드클리프의 이름을 듣자 캐서린은 흠칫 몸을 떨면서 뭔가를 생각해내려고 하는 고뇌의 빛을 눈에 떠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한숨을 쉬고는 호소하듯이 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의 문에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 숨뜻 놀라며 뒤를 돌아다 보니 히드클리퍼가 무서울 정도로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 눈을 번쩍거리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성컴성컴 걸어오더니 말 한마디도 없이 느닷없이 캐서린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숨통이 막힐 만큼 격렬하게 꽉 껴안아도 캐서린은 마치 인형처럼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거의 5분간이나 그렇게 히드클리퍼의 팔에 힘차게 꽉 안겨 있었을까요? 그러나 먼저 키스를 한 것은 캐서린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히드클리퍼도 나와 똑같은 생각에 짓눌려 가엾은 표정을 정면으로만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눈에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의 가망은 없다. 이제 운명에 거역할 수도 없다. 이 사람을 죽음의 손에서 빼앗아 올 방법은 없는 것이라고.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지켜보면서 서로 눈물로 뺨을 적시다가 또다시 힘차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려고 할 때 히드클리프에게도 눈물이 있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숨을 죽이고 그냥 서 있던 나는 문득 해가 기운 것을 느끼고 창에서 마을 쪽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예배도 끝난 것이겠죠. 린턴 씨가 조용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돌아옵니다. 어머, 이제 곧 주인 어른이 돌아오십니다. 자, 빨리 우선 어딘가에 숨어줘요. 내가 말하자
히드클리프는 캐서린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서린은 여전히 매달리며 오, 가지 말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히드클리프, 나는 죽어요. 좋아, 알았어. 난 안 가겠어. 설사 에드그에게 총을 맞아도 상관없어. 나는 너하고 같이 죽는 거야. 히드클리프의 말에 캐서린의 팔이 갑자기 느슨하게 풀어지고 머리를 앞으로 푹 떨어뜨렸습니다. 층계를 오르는 발소리.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들어온 순간 이 장면을 본 에드거는 경악과 분노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히드클리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히드클리프는 죽은 듯이 축 늘어져 있는 캐서린의 몸을 에드거의 팔에 넘겨주고는 봐, 이 모습을. 네가 악마가 아니라면 먼저 이 사람을 간호하는 거야. 나와 얘기를 하는 건 그 다음이야. 내뱉고는 그 실로 나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거의 의식을 잃고 있는 캐서린을 주인과 함께 온갖 수단을 다하여 간호를 해서 간신히 정신이 들게 했습니다. 우선 당장은 괜찮았죠. 그래서 나는 히드클리프에게 부탁했습니다. 상태는 내일 아침 알려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돌아가 주셔요. 그래, 그렇다면 나가주지. 하지만 정원의 낙엽속 밑에서 기다리고 있겠어. 약속을 잊지 마. 틀림없이 알려줘야 해. 히드클리프는 겨우 나가주었습니다. 그날 밤 12시경 캐서린은 작은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의식은 회복하지 않은 채 2시간 후 드디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새벽녘에 나는 살그머니 밖으로 맑고 쌀쌀한 맑은 아침의 뜰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택에서 조금 떨어진 사냥터인 커다란 물풀의 나무의 고목에 기대어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밤이슬에 험씩 젖은 채로 서 있는 히드클리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자 얼굴을 들며 말했습니다. 죽었군. 띄엄띄엄 그렇게 중얼거리며 갑자기 격렬하게 물풀의 나무의 줄기에 부서지라는 듯이 몸과 머리를 부딪히며 몸부림치는 모습은 도저히 말로 전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정신을 차린 그는 저리 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로서는 내버려 두고 돌아가는 수밖엔 도리가 없었습니다. 캐서린의 무덤은 교회의 뜰에 있는 린턴가의 묘지도 아니요, 또한 친정 집안인 어숑가의 묘지도 아닌 일부러 교회 바깥에 있는 조그마한 초록빛 언덕의 비탈 쪽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의외로 생각했지만은 여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린턴가의 묘지에 묻히고 싶지 않다고 생전에 말하던 캐서린의 소원을 린턴 씨가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는 낮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 후에 황무지의 히드라든지 나무덩쿨이 기어올라 제멋대로 우거져서 그 무덤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타오르는 정오. 요즘의 겨울은 정말로 다른 박질 치듯 몰아닥칩니다. 한동안 좋은 날씨가 계속된 다음 갑자기 날씨가 변하여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어느새 눈발이 섞인 진눈깨비가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렇게도 아름다운 초록의 여름이 있었다니 거짓말처럼. 작은 새들은 모두 소리를 죽이고 풀도 나무도 움츠러드는 듯 했습니다. 캐서린이 죽은 후 린턴 씨는 방 안에 줄곧 파묻혀 있기만 하고 나는 또다시 울기만 하는 조그만 인형 같은 연약한 갓난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쓸한 거실에 오두막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몹시 숨을 헐떡거리며 째지는 듯한 높은 웃음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발소리에 깜짝 놀라 나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히드클리퍼의 부인 이자벨라였습니다. 모습을 보아서는 어째서 웃음이 나오는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도 목도리도 없이 머리는 어깨까지 어지럽게 흩어졌는데 온몸은 흠뻑 젖어서 눈투성이요, 처녀 시절의 낡은 옷에다 발은 얇은 슬리퍼를 걸친 그대로여서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흰 얼굴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 이후 이사벨라는 나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서 모자와 숄로 몸을 감싸더니 아무리 만류해도 듣지 않은 채
마차를 타고서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는 이 고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복. 이사벨라가 자리 잡은 곳은 이 고장에서 훨씬 더 남쪽에 있는 런던의 교회였습니다. 마차로 이곳을 떠난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오빠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성씨를 따라 린턴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하여 부치기만 해서 애를 먹어요. 아무튼 한때나마 마음이 느긋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물론 히드클리프를 만나더라도 아들이 태어난 것과 이사벨라의 주소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나갔을 때 길에서 히드클리프와 딱 마주쳤는데 그는 만나자마자 불쑥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넬리, 우리 아기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던가? 어느새 이사벨라의 주소까지 정확하게 알아내고 있었습니다. 린턴입니다. 흥, 내가 그 애를 미워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겠지? 미워하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것이 좋을 거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 돼. 내가 그 애를 데려오고 싶을 땐 언제고 데려올 테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히드클리프는 그런 말만 하고서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태어난 날 서로 서치고 지나가듯이 어머니를 여위어 버린 캐서린의 아기는 아버지인 린턴이나 나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탄탄하게 자라났습니다. 린턴 씨는 어린 외동딸에게 마님과 똑같이 캐서린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보통은 캐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님에 대해서는 생전에 히드클리프가 캐디라고 부르고 있었으므로 린턴 씨는 그와 같이 부른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곧잘 에드거 린턴과 힌들리 어은쇼 두 사람을 비교해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곤 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두 분 다 아주 흡사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하는 일이나 하는 행동은 철저히 정반대였으니까요. 두 분 다 마님한테서는 사랑을 받고 자식들한테서는 그리워함을 받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을 텐데 강하게 보이는 힌들리가 약하게 보이고 에드거보다 사실은 의외로 지향력이 약했던 것일까요? 힌들러 씨가 죽자 힌들리의 아들 헤어튼을 린턴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히드클리프는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헤어튼을 끌어안고 이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넓은 토지도 저택도 사실상 남김없이 히드클리프가 소나기에 넣어서 가엾은 헤어튼은 원래는 마땅히 이 저택의 대를 이을 자식이 되어야 할 텐데 거지나 다름없는 식객이라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로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꽃, 한순간의 반짝임. 그렇지만 그 후에 계속된 12년 동안은 지금까지 슬픈 일만 계속되었던 시대에 비한다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갓난 아이였던 캐디는 어린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서 지금은 누구든지 넋을 잃고 바라봄직한 아름답고 귀여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검고 아름다운 눈은 어머니한테서 물려받고 흰 살결과 아름다운 금발은 아버지 린턴가에서 이어받은 것이겠죠. 상당히 오기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함이 뚜렷한 것은 어머니를 닮은 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캐더린은 마님같이 격렬함도 없고 오히려 점잖고 온순한 느낌이었습니다. 좀 건방진 데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외동딸로서 응석을 부리며 자란 탓이었겠지요. 린턴 씨는 캐디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 13살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저택 안의 사냥터 밖으로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디는 기머턴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았으며 알고 있는 곳이라면 자기 집과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따금 공부방의 창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며 이런 말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엘렌, 나 몇 살 돼야 저 언덕에 갈 수 있는지 몰라. 저 언덕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다일까? 아니죠. 저 너머도 역시 똑같은 언덕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기 보이는 금빛 바위 정말 아름답지? 그것은 페니스토온 바위산이었습니다. 특히 석양이 꼭대기에 비쳐 눈부시게 빛날 때 캐디는 황홀한 양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꼭 내 망아지를 타고 가보고 싶은 걸. 곤란한 것은 그 바위는 폭풍의 언덕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린턴 씨는 이름을 부르는 곳조차 금하고 있는 폭풍의 언덕.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제 크게 자랐으니까 페니스토온 바위까지 가도 좋아? 하고 입버릇처럼 묻는 캐디에게 린턴 씨는 항상 똑같이 아직 일러요 캐디 하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의 어느 날 런던의 교회에 살고 있는 이사벨라한테서 린턴 씨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이사벨라는 4개월 전부터 병이 들어 몸져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벨라는 이제 자기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살아있는 동안 다시 한번 뵙고 하직 인사도 드리고 뒷일도 의논하고 싶고 그리고 아들 린턴을 아무래도 오빠한테 떠맡기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린턴 씨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 편지를 읽고 나더니 런던에 가기로 마음먹고 적시 답장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걱정인 것은 이 집을 비우고 없는 동안의 캐디 문제였습니다. 넬리, 무슨 일이 있어도 캐디에게 실수가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해줘. 설사 너하고 같이라도 사냥터 너머로는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해. 혼자서 바깥에 나가게 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저항. 장례식이 끝나던 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캐디하고 둘이서 서재에 앉아서 지난날의 일들을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띄엄띄엄 이야기하면서 어두운 장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저택의 주인도 지금은 없어지고 캐디도 이미 린턴 히드클리퍼의 부인. 그렇지만 만일 허락이 된다면 캐디로서는 이 저택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나은 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린턴도 역시 이곳으로 옮겨오면 충분히 요양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는 이대로 계속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것이 두 사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바로 그때 히드클리퍼가 안돌로 서슴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이 집 주인이기도 했으므로 이젠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인사 한마디 없는 무례함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드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가 바쁘게 재빨리 변호사에게 지시하여 상속관계를 비롯하여 그 밖의 무엇이나 다 마음먹은 대로 일을 처리해버렸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린턴 저택의 하인들은 전원이 해고를 당했으나 나만은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이 저택은 이제부터는 남에게 세를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드클리퍼를 보는 순간 캐디는 획 일어나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캐디가 달아나기 전에 히드클리퍼는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젠 놓치지 않을걸? 난 너를 데리러 온 거다. 너는 린턴의 아내다. 남편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자, 떠날 채비를 해라. 성가시게 하지 말고. 아니요. 성가시게 하지 않고 말고요. 린턴은 이제 와선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물론 쓸모없는 병신이죠. 당신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허락한 것이고 사랑을 한 것입니다. 히드클리프 씨,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당신이 죽었다고 해도 올 사람도 없어요. 나는 당신처럼은 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캐디의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혹은 어두운 성리의 외침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을까요? 한 걸음 나아가선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닫고 체념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자진해서 적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 그 슬픔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자. 이러한 결심의 외침이었다고 나에겐 들렸던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캐디의 목소리에서
히드클리프는 호통을 쳤습니다. 캐디는 고개를 획 돌리고 자기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 얼굴에는 경멸의 빛을 있는 대로 띠고서 그 틈을 타서 나는 히드클리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곳 저택의 관리인 자리는 질러에게 물려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나를 폭풍의 언덕으로 데리고 가주셔요. 그러나 히드클리프는 나의 마지막 소원조차 매몰차게 딱 잘라 거절하고는 전혀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 잠자코 있어 라고 내 말을 막아버린 다음 무심한 표정을 짓고서 방 안을 빙 둘러보았습니다. 순간 그 눈길이 딱 멎었습니다. 그쪽의 벽에는 저 캐서린 마님의 초장화가 한 장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찬찬히 들여다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건 가지고 가자. 별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나는 라고 말하고는 빙긋 난로 쪽을 향하여 참으로 기묘한 미소를 띠면서 그렇지 참 얘기를 들려주지. 내가 어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 일부의 자초지종을 말야. 묘지에 가봤더니 묘지기가 마침 애덕의 무덤을 파고 있더군. 그 사내를 붙들어다가 나는 캐더린의 관 위의 헐걸 치우게 했지. 그렇지. 나는 뚜껑을 열어보았던 거야. 열어보았더니 캐더린의 얼굴은 아직도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어.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때 나는 문득 생각했지. 나도 차라리 이대로 그냥 관 속으로 들어가 버릴까 하고 말야. 하지만 그 사내 성실하고 정직한 녀석이야. 언제까지 들여다보고 있을 작정이십니까요, 주인 양반? 어서 원래대로 묻어두지 않으면 몇 가지 너덜너덜해지고 마니까요. 라고 하지 않겠어? 하는 수 없이 그 녀석에게 수고비를 쥐어주고 다시금 헐걸 덮어놓게 했지만 나는 그때 관의 한쪽 구석은 못을 빼놓게 했어. 엄밀히 말야. 그것은 내가 나중에 묻힐 때를 생각하고서 한 짓이지. 물론 에드거 쪽이 아니야. 저런 변변찮은 놈의 송장과 마주하게 되어서야 될 말인가? 설사 모습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버렸다고 할지라도 말야. 아무튼 만사가 잘 되었지. 묶은 새끼가 녹아버려서 한쪽으로 기울어질 무렵에는 우리는 둘이서 껴안은 채 누가 누군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겠지.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엉겁결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짓이람. 평안히 잠들어 있는 혼을 방해하다니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방해 같은 건 안 해. 다만 내 잠자리 기분도 겸해서 잘 해둔 것뿐이야. 무엇보다도 모처럼의 잠자리를 방해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캐더린 쪽이었으니까 말야. 덕분에 어젯밤 나는 드디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어. 꿈속에서 나는 캐더린과 뺨을 맞대고 있었어. 차갑기는 했지만 말이야. 그렇지만 만일 무덤에서 보셨던 모습이 부서져 허물어졌더라면 설마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걸요? 그러면 그런대로 나는 또한 부서져 허물어진 꿈을 꾸었겠지. 새삼스럽게 그런 걸 무서워할 나는 아니야. 자네도 알고 있다시피 저치가 죽을 때 나는 미추광이처럼 계속 기도를 올렸잖아. 캐서린 나한테 돌아와 다오 하고 말야. 날이 새는 줄도 모를 만큼 말야. 어쨌든 나는 혼이라기보다는 망령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어. 이 세상에 망령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거짓말이야. 의심을 하나? 그럼 얘기해 주지. 캐서린이 묻히던 바로 그날이지. 눈이 내렸거든. 그런데 나는 해가 저물면서부터 혼자서 묘지에 갔었지.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 외에는 주위는 아주 고요했었지. 그때의 나의 심정, 저런 천치 바보 같은 주인이 알게 뭐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 저기를 일부러 지나가는 놈도 있을 턱이 없었지. 난 혼자야. 캐서린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지금은 그저 약간의 보드라운 흙뿐이었어. 나는 그때 생각했지. 다시 한번 이 팔로 캐서린을 힘껏 안아주자. 설령 아무리 싸늘할지라도 단지 찬바람 탓이라고 생각해라.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건 다만 잠들어 있기 때문이야. 헛간에서 들고 나온 작은 스쿠퍼로 나는 정신없이 팠지. 이윽고 스쿠프끝이 소리를 내면서 관에 닿았어.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흙덩이를 채웠지. 아, 조금만 더 파면 뚜껑을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때였어.
바로 귓가의 한숨 소리가 분명 캐서린의 숨결이 확실히 들려왔어. 그래서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미치광이 같은 중노동을 그만뒀지. 정말 그대로야. 원래대로 부지런히 묻고 있는 바로 내 옆으로 캐서린이 틀림없이 살아나와준 거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야. 웃고 싶거든 마음껏 웃어. 폭풍의 언덕으로 달려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와서는 이사벨라니 힌들러니 저 새끼들은 안중에도 없었어. 헤어톤과 거실에 있을 때도 밤에는 캐서린이 있다고 생각해. 또 황야를 걷고 있을 때에도 돌아가기만 하면 캐서린을 만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잠시인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아무튼 캐서린은 폭풍의 언덕의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 조우제프의 착각은 그야말로 내겐 큰 넌센서였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언제나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신음한다든지 하는 나를 바라보고 양심의 바척을 받는 건 무섭구나 하고 조우제프가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내 마음도 이제는 조용해졌다. 얼마쯤은 말이야. 저 여자 생각하면 할수록 지독한 여자이지. 그렇고 말고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의 환상을 안고 계속 나를 속여온 저 여자. 초조하게 조금씩 18년간이나. 히드클리프는 겨우 얘기를 마치고 피곤한 듯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난로불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옆 얼굴에는 확실히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해온 인간의 애처로운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듣게 된 입장의 나 자신에게까지도. 이윽고 히드클리프는 마님의 초상화를 마룻바닥에 내려놓더니 다시 의자에 세워놓고는 또다시 한참 동안 들여다본 다음 이걸 내일 보내줘 하고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망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캐디의 말을 거절하고 말 같은 건 필요 없어. 좋은 달밤이다. 게다가 폭풍의 언덕에선 망아지를 부릴 일도 없어. 자기 발로 걸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자, 나가라. 그때 캐디는 안녕 엘렌, 꼭 좀 만나러 와줘요 하고 작별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버지는 쌀쌀하게 올 건 없어. 엘렌, 볼 일이 있으면 우리 쪽에서 나오기로 하겠다. 함부로 들락날락하게 되면 우리가 귀찮으니까. 히드클리프에게 억지로 끌려가듯이 캐디는 폭풍의 언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갈 때 나를 돌아다보며 흘끗 쳐다보던 그 눈.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에서 배웅하는 나에게 등을 돌려대고 히드클리프에게 꽉 어깨가 붙들린 채 두 사람은 안떨에서 사냥터로 나가는 샛길 쪽으로 그리하여 이었고 나무숲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나는 폭풍의 언덕을 찾아간 일도 있지만 캐디를 그 후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설사 캐디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 일부러 나가보아도 조우제프가 출입구에서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젊은 마님은 일손이 바쁘고 큰 주인 양반은 안 계신다면서 절대로 안으로는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질렬한 하녀는 캐디가 처음으로 폭풍의 언덕에 갔을 때의 아주머니인데 그 질러가 이따금 얘기해 주는 것에 의해서밖엔 그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질러는 캐디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존심이 세다면서 아무래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물론 나로서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조우제프나 헤어턴도 캐디에 대해선 외면을 하고 상대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오만했던 환자인 리턴을 위해서 용케도 애써 주었다는 것은 슬프면서도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히드클리프는 아무리 린턴이 괴로워해도 절대로 의사를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캐디가 결혼시켜 린턴 저택을 소나기에 넣었으니까 이젠 볼 일이 더 있겠는가. 단돈 한 푼을 들이는 것도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이 악마 같은 아버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결국 히드클리프에게 억지로 유언장을 써준 후 이어코 린턴은 고통뿐이었던 짧은 일생을 끝마쳤던 겁니다. 그 유언장으로 린턴이 물려받은 재산은 몽땅 히드클리프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캐디는 완전히 돈 한 푼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나 혼자서 죽음과 싸워온 것 같으므로 이젠 죽음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나도 죽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캐디는 린턴이 죽은 후에 병이 들어 마침내 병상에 누운 채 2주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캐디. 나는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라리 맡았던 일을 그만두고 자유의 몸이 되어 설사 아무리 가난하게 살지라도 조그마한 집 한 채를 빌어 그곳에 캐디를 데려다가 꼭 단 둘이서만 살았으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히드클리퍼는 헤어튼을 한 사람의 어른으로 만들어줄 마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캐디의 독립을 인정한다든지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캐디가 혹시 재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야 뭐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재산은커녕 돈 한 푼 없이 된 캐디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나 같은 사람의 도움 따위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드클리프는 린턴과 캐디가 린턴과의 저택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폭풍의 언덕의 저택에서 히드클리프의 복수는 그가 죽으면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히드클리퍼의 혼은 무덤 속에서 과연 편안히 잠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를 바라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마을 사람 중에 어느 누구를 붙들고라도 물어보셔요. 틀림없이 히드클리퍼의 유령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둘이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건 틀림없이 히드클리퍼와 캐서린이라고 나는 생각해 보리곤 합니다. 캐디와 헤어턴이 정월 초하루에 결혼식을 올린 후 폭풍의 언덕을 떠나 캐디의 옛집으로 옮길 것입니다. 히드클리퍼의 복수로 낚아챈 재산은 결국 제 주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네요. 에밀리 브론테. 이 소설을 쓴 에밀리 브론테를 꼭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